그럼 책 얘기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잠시 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초콜릿 나오면서 예. 지금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예. 그러니까 제조업을 우리가 경시하고 예. 탈산업화하다가는 자칫 위험해진다. 예. 근데 거기에 따르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경제 상황에서 증권 시장을 주식 시장을 보면 예. 일종의 금융 서비스랄까 네. 여러 가지 이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하고 예전에 산업의 쌀이죠. 예. 뭐 포스코 같은 경우 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그리고 국가 경제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주는 어떤 회사하고 많은 또 대체할 수 있는 경쟁자가 있고 이런 회사들하고 이 시가총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게 많은 사회적 자원이 이렇게 지금 간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나라가 그 금융이 과대 발달해가지고 네. 예, 말하자면 나라가 그 허약해진 전형적인 예인데 네. 처음에 이제 영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된 게 영국 네. 이 산업혁명을 선도를 해가지고 세계 경제 중심이었잖아요. 네. 예, 한때 뭐 그 세계 공업 생산량의 뭐 20%를 생산하고 세계 공업 무역의 40%인가를 하던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금융이 이제 중심지가 됐는데 이게 제조업의 그를 경시하고 이제 금융에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말하자면은 그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뭐 금융이 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꽃만 피어 있고 이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바람이 불고 이러면 예, 휘청휘청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저 뭐야 G7 중에 유일하게 아직도 그 코로나 이전에 소득이 회복이 안 된 나라입니다. 이게 경제가 힘이 없어졌거든요. 기본적인. 예. 그래서 이제 그 금융시장은 뭐 잘 돌아가죠. 뭐 외국에서도 돈 많이 들어오고 뭐 자기들이 또 갖고 있는 돈도 있고 하니까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고생하고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금융이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금융이 없었으면 사실 지금같이 경제가 발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자금을 동원해가지고 지금같이 큰 회사들이 나올 수 있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채권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풀었다 놓았다 하면서 또 필요할 때는 많이 빌려서 쓰고 해가지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고 장기적인 투자도 할 수 있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 현대적인 금융이 없었으면 이렇게 발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금융이 나쁘다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문제는 이게 과다하게 발전을 해버리면 다른 걸 말려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제일 우려하는 거는 여기 이제 그 향신료 그 챕터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미국하고 영국에서 그게 문제인데 이 회사들의 주주들이 너무 이 옵션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1960년대에 주식을 사면 평균 보유 기간이 5년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1년이 안 돼요. 근데 그 회사의 말이 회사의 주인인데 1년도 돈을 안 묻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입니까? 근데 그런 주주들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회사들에서 이 사람들을 만족을 시키려면 엄청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 통해 가지고 주가 올려 가지고 예, 이 참을성 없는 주주들을 달래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6분 주인인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물론 6분 만에 네, 그런 단기 거래도 필요해요. 안 그러면 시장에 유동성이 없어지니까 그러긴 한데 이게 말하자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지난 한 20년 동안 특히 이제 이게 진전이 돼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의 그 대기업 상장된 대기업들의 기업의 이윤이 나면 그거를 90 내지 95%를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씁니다. 근데 기업의 투자의 가장 주요한 재원은 특히 선진국에서는 유보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1960년대까지만 해도 50% 정도의 이윤을 유보를 해가지고 그걸 투자를 했는데 재투자를 안 해요. 네, 근데 그게 5%밖에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그런 IT 기업들은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경쟁력을 유지를 하지만 뭐 옛날에 미국이 주도하던 무슨 뭐 철강 산업이니 화학 산업이니 뭐 이런 게 다 지금 죽어간단 말이에요. 네, 투자를 안 하니까 기술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이게 금융이 과다하게 발전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금융 발전시켜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제 제조업의 시대에 끝났어. 그러니까 무조건 금융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을 시키면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영국이든 미국이든 제조업을 놓고 싶어 놓은 게 아닌 건 아닌가. 그러니까 즉 제조업도 계속 하고 싶었고 금융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뺏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점점 금융도 발전하고 제조업도 발전하고 가면 임금도 많이 줘야 되는데 저 영국에서 막 공장에서 막 발전했더니 미국에서 더 싼 임금으로 막 만들어대. 그리고 거기서 막 어마어마하게 또 대량으로 막 뭘 해.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하나하나 이제 공장들 문 닫는 거고 미국도 이제 한참 잘하다가 일본이 또 엄청나게 막 저 발전하고 또 저임금의 노동자들 이용해서 막 비슷한 물건 만들어내고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일본 물건 사죠. 왜 잘 만드는데 그렇죠, 싸고 그렇죠. 또 하다 보니까 나라도 나쁘지 않은 게 야 물가도 안정이 돼 이렇게 싸게 많이 들어오니까 네. 그 과정이 또 중국을 통해서 일어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그 체인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나라들이 제조업 됐어. 이제 우리는 이제 금융이야 이렇게 갔다기보다는 야 금융 같은 이제 부가치 좀 높은 걸로 하나만 더 좀 올라가 보자 이러다 보니까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뺏긴 거 아닌가. 아니 그런 면이 크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예를 들어 이 제조업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으면 썼어야 할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못 썼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이제 기울기 시작한 게 이제 60년대 70년대인데 그때 이미 영국은 이제 그 당시는 미국보다도 더 금융화가 진전이 돼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자금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신기술에 투자를 못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준 게 이제 80년대 thatcher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 하면서 이자율을 너무 높여버리니까 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안 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파운드와 가치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이자율을 많이 준다니까 사람들이 영국에 투자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제조업들이 엄청 많이 망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조업을 계속 키우려면 이제 독일이 특히 이제 그런 걸 잘하는데 계속해서 이 기술 인력을 양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에 가면 이제 그 프라운호퍼라는 이 반민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중소기업들한테 R&D나 컨설팅을 염가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독일의 소위 이제 독일 말로 미텔슈탄트라 그럴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허리죠. 독일 경제의 허리를 그런 식으로 지탱을 해주는 겁니다. 중소기업들, 기술력 있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예를 들어 신장 투석기에 쓰는 무슨 필터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름도 몰라요. 그런 기업들을 해가지고 그 허리를 만들어서 이제 독일 경제를 지탱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조업을 키우려면은 또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제조업 이제 끝난 거니까 그냥 제조업체들이 아우성 쳐도 할 수 없어. 경제 논리로. 너희 그냥 이제 끝난 거고 우리는 인플레 잡아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 그 80년대 인플레는 영국만 경험한 게 아니라 독일도 했고 그런 건데 그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나라는 그거를 지키려고 했고 어떤 나라는 물론 이게 외부에서 경쟁이 몰려오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된 거지만 의식적으로 끝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을 텐데 그냥 손을 놔버린 거죠. 하긴 요즘 또 미국 보면 다시 그 제조업 어떻게든 하려고 이제 하더라고요. 뜨거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결국 아주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럼요. 해서 예. 그 지금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교수님께서 제도의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행정부의 정책도 되고 하나의 문화 사회적인 규범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정책 시스템, 경제 관행 다 포함하는데 그게 다 포함이 되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그 구성하는 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인 제도의 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부 부처가 어떤 식으로 조직이 돼 있냐. 옛날 한때 저 김대중 정권 때 그 통상 업무를 외교부에 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외교부 분들은 경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좀 다른 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낼까 그런 관점에서 무역 협상도 하고 뭐 FTA도 하고 이런 건데 이거가 사실 옛날에는 상공부라고 불렀죠. 그런 경제를 관장하는 부처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요즘 이제 다시 돌아갔지만 그런 식으로 제도가 어떻게 짜 있나 뭐 복지 제도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관세율을 얼마로 할 거냐, 뭐 이자율을 얼마로 할 거냐, 이거는 사실 뭐 2차적인 문제고 제도 자체가 어떻게 짜 있냐. 예를 들어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뭐 독립성이 있냐 없냐, 뭐 독립성이 있어도 뭐 중앙은행 총재가 미국처럼 국회에 1년에 2번씩 나가서 뭐 보고해야 되느냐,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 총재처럼 유럽 의회에 가지도 않아도 되느냐, 뭐 그런 제도들이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잘 짜야 이게 정책 조율할 때도 잘 되는 거고. 그럼 제도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이게 정치권이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럼 아무래도 의회라든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입법을 해야 되니까 그 물론 이제 입법이 안 돼도 사회 관행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되는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입법을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권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제도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1986년에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한국은 사실 뭐 국민소득 뭐 3,000불이나 뭐 됐나 뭐 그런 때고, 3,000불은 좀 넘었겠네요. 하여튼 영국이 그때 한국의 국민소득의 뭐 4배 가까이 되는 때인데 처음에 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람들이 너무 바보예요. 거스름돈 계산도 못해요. 어떻게 이런 바보들만 모아놓은 나라가 한국보다 67불인데 100불 내면 33불 계산을 못해요. 계산기 갖다 찍어야 되고 그래서 얘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 옛날에 성공을 한 건가. 옛날에 사실 그랬잖아요. 뭐 해적도 많이 하고 뭐 그렇죠. 다른 나라 침략도 많이 하고. 드레이크 봅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계 최고 경제 강국이 됐나. 근데 몇 년 있다 생각을 해보니까 시스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개인이 똑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 보면 개인들이 엄청 똑똑했거든요. 그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나이지리아 사기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도가 잘 돼 있으면 개인이 똑똑하지 않아도 다 잘 살 수 있는데 제도가 안 돼 있는 나라는 개인이 똑똑해가지고 뭐 사기도 치고 뭐 뭐 한 번에 뭐 투잡 쓰리잡 뛰고 뭐 이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똑똑한 개인들의 역량이 결집이 안 되는 거죠.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에게 이 책을 저희가 300권 준비해갖고 한 분씩 다 좀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요? 물론 이제 불온서적으로 지정만 안 된다면 혹시 모르니까 그것만 결정나면 불온서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된 이력이 있어요. 네네. 제가 옛날에 국방부에서 지원을 한번 받았죠.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주셔가지고 군 영내에서는 못 받는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책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혹시 그런 면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뭐 잘 사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시스템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그 나라들이 왜 사다리 걷어차기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그 나라들은 계속해서 전 세계 부 중에 상당수를 가져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뒤늦게 시작하는 나라가 아무리 제도를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만들어 봐도 이미 혹시 그거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그런 게임이 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뭐 그게
엄청나게 벌어지기는 했죠. 그러니까 사실 뭐 진짜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하자면 지금 뭐 소위 선진국 이제 우리나라 그 말석에 끼긴 했지만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 중에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옛날에 남 침략하고 노예 잡아다가 사람들 잡아다 노예로 부리고 나쁜 짓들 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저 나라는 뭐 쬐끄맣고 뭐 착해 보이는 나라니까 뭐 괜찮았겠지 하지만 예를 들어 그 가나 거기가 이제 옛날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네. 노예 무역의 네. 중심지였는데 가나에 가서 처음으로 노예 무역을 시작한 게 덴마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 덴마크는 굉장히 착한 나라 같지만 아직도 그린란드 식민지로 갖고 있고 예. 벨기에 뭐 콩고. 예, 그렇죠. 콩고 있잖아요. 끔찍했잖아요. 예. 손목 그럼요. 닿잖아요. 몇 천만 명을 네. 그 노예로 부리면서 네. 거의 뭐 잔혹행위를 해가면서 한 나라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유럽 중심의 역사관만 이렇게 배우면 벨기에는 불쌍한 나라예요. 맨날 1차 대전 일어나면 거기서 독일은 싸워 점령당하고 2차 대전 때 점령당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불쌍한 나라인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짓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미국 노예제, 뭐 영국 제국주의, 프랑스 제국주의 뭐 그리고 옛날에 제가 사다리 걷어차기 그 책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후진국에 하지 말라는 거 다 했거든요. 뭐 보호무역도 했고 뭐 정부 보조금도 엄청 줬고 환경오염도 엄청 그럼요. 시켰고. 환경오염도 엄청 시켰고 지적재산권 맨날 그 침범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나라들이 워낙 이 높은 위치에 쌓아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막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대만이 선진국 대열에 낀 게 그래도 그나마 격차가 조금 덜 할 때지 이제는 불가능하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그냥 또 받아들이면 안 되죠. 세계 질서를 계속 바꿔야 되고 바꿔지고 있고 사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그 미국이 이제 자기네 입맛에 안 맞으니까 요즘은 거기서 거의 뭐 사실상 탈퇴를 했지만 국제무역기구 WTO 같은 데는 1국 1표입니다. 거기는 UN 같이 거부권도 없어요. 그리고 뭐 IMF나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선진국들이 다수의 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맘대로 하는데 WTO는 그런 거 없는 기구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이 거기 자기 맘대로 못 하겠으니까 거의 뭐 나오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많이 무력화됐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속 이 그런 부자 나라들 아닌 나라들도 목소리가 있거든요. 균열을 내고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그럼요. 들어가야 그걸 되는군요.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후진국에 가서 개발도상국에 가서 강연들을 많이 하는데 가서 하는 강조하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는 국제 질서가 바뀌어야 되지만 이거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라는 거예요. 뭐 속이면 속이고 규칙 깨면 깨고 걔들도 다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워낙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옛날에 독일에서 대량으로 가짜 메이드 인 잉글랜드 제품 만들었고 일본도 무슨 50년대 그 도쿄 근처에 무슨 우사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들었다고 거짓말하고 메이드 인 USA 우사 써가지고 수출한 적도 있고 USA 우사 하여튼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했거든요. 하긴 뭐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뭐 철옹성처럼 보이지만 옛날 로마나 몽골도 그럼요. 결국 다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질서가 끝없이 뭐 계속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렇죠.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영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인구면에서는 영토면에서 가장 큰 제국이었는데 지금 영국 뭐예요? 그리고 또 한국같이 정말로 1960년대 그러니까 1961년에 한국의 국민소득이 1인당 90불이에요. 그해 가나의 1인당 소득이 190불입니다. 세네갈이 340불. 한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이렇게 왔다면 아까 현대차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무슨 뭐 자동차 정비소 수준에서 지금 세계 3위 기업이 됐고 뭐 지금 전기차 이런 데서 잘하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토요타 제치고 2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죠. 몇십 년이 걸리고 몇백 년이 걸려야 벌어지는 일이지만 네. 세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기존의 질서를 무조건 받아들이지만 말고 물론 약한 나라 입장에서 하나도 안 받아들이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려면 이제 북한 같이 되니까. 예.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뭔가 이거를 질서 자체를 바꾸고 또 뭔가 몰래라도 해가지고 기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틈이 생기면 그때 비집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태도를 가져야 예,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범생이처럼 말 잘 듣는다고 그게 결코 잘하는 게 아니군요. 아 그렇죠. 그 말을 잘 들으면은 그 규칙 자체가 걔네들이 만든 예, 걔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칙을 그대로 따르면 그 안에서만 예, 머물 수밖에. 그럼요. 없고. 예. 아니 근데 이제 결국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걸 우리 사회 내부로 한번 좁혀가지고 예. 그 교수님께서 항상 그때 예. 사회적 대타협의 예.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사회 내부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재벌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번 표를 찾아보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제 10대 재벌이 정시 점유율이 70%가 넘어요. 예.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삼성전자가 우리 GDP의 13%를 차지하는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기업, 일본의 가장 큰 도요다는 뭐 한 5% 조금 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부의 집중 현상이 심하고 거기에다가 이게 단순한 경제적 부뿐 아니라 그 김진현 장관 그 언론인 하신 김진현 장관이 예.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종의 지금 재벌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 권력이 다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일종의 엘리트 중심축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해서 4대 재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 4대 재벌과 그 반개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삼성 치면 신세계도 그렇죠. 있고 예. 한솔도 있고 이런 것들 다 합치다 보면 예. 이 각각의 회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회 이사를 두지 않습니까? 예. 그 사회 이사를 한 평균 4명만 둔다 하면 예. 우리나라 관료, 예. 예. 판사, 검사, 경찰, 군인, 교수, 문화예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룹마다 수백 명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4대 그룹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제 새로운 기업들이 혁신적인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다 결국 4대를 걷어차는 거 아니냐. 이 문제를 결국 어떤 식으로 결국은 해결하는 게 결국 어떤 분들은 그렇죠. 새로운 이제 혁신과 성장의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교수님도 항상 이제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어떻게 대기업 뭐 사회에서는 아니시죠? 아 그런 건 없죠.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죠. 네. 아니 사실 네. 뭐 저 젊었을 때는 뭐 삼성 장학생 이런 말도 있었어요. 네. 삼성에서 이렇게 맞아요. 그 앞으로 싹수가 보인다고 하는 네. 이제 젊은 그 엘리트들을 이렇게 구워 삶아가지고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그 재벌 문제를 생각할 때 네. 저는 이제 말하자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예. 과연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공정하고 다이내믹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식의 그 기업의 힘의 집중이라는 게 꼭 결정적인 걸림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대탑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한 게 스웨덴인데 거기는 우리나라 4대 재벌은 상대도 안 되게 1대 재벌이 있습니다. 발렌베리가라는 재벌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는 이제 뭐 6대째 지금 이제 내려오는 재벌 가문인데 옛날에 20세기 초에는 스웨덴도 15대 재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1대 재벌이 됐어요. 집중이 돼버렸네. 네, 그래가지고 그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주를 가진 회사, 그러니까 대개 한 뭐 20 내지 25%로 보는데 그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그 스톡홀름 주식시장의 50%라 그래요. 그리고 뭐 추산이 여러 가지가 있고 추산 방법 따라 다르지만 GDP는 보통 한 30%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게 그런 대타협이 있어가지고 노조의 권익을 인정하고 복지국가를 받아들이고 세금 많이 내고 사회적 책임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건데 우리도 그러면은 그런 재벌들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게 만들냐 저는 그게 관심이 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백지에서 시작을 했으면 뭐 독일식의 그런 대기업 물론 많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경제의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뭐 싱가포르 같이 뭐 그 외국 기업하고 그 국영 기업이 그러니까 민간 재벌이란 거 거기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 기업 아니면 국영 기업이에요. 근데 국영 기업의 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그 국가로 권력이 집중됐는데 뭐 그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좋거나 싫거나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옛날에는 뭐 10대 재벌이었지만 이제 4대 재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거를 깨부시고 다시 사회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유지하되 어떻게 이거를 전 국민이 더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만드느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서 계속 대타협을 해서 이 기업들의 어떤 현재 그런 그 위치를 인정을 해주되 네. 여기에서 뽑아내라. 뭐 세금을 올리든지 하여튼 뭐 다른 그 뭐 삼성 같으면 노조를 인정을 하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써라. 그리고 그것도 정 싫으면 차라리 국유화를 해라 그랬어요 저는. 기업을요? 예. 왜냐하면 불소적 될 것 같아요. 예, 불소적 되겠죠. 예. 불소적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재벌을 규제하자는 분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은 결국 주식 시장에 맡겨가지고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거를 견제를 하게 하자는 거거든요.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뭐 소액 주주 관리 강화하고 뭐 사회 이사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결국 그 외국 자본이 와가지고 견제를 하고 그러면 한국 재벌들이 바보가 아닌데 거기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하지 그거를 뭐 독립운동 한다고 머리에 띠 두르고 나오겠어요? 그럼 그 새로운 그런 타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타협은 국민 경제에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정 싫으면 차라리 국유화를 해라. 근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뭡니까? 결국은 뭔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 지난 대선 때 그 사실 지금 야당의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또 받아들여가지고 일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 독일 같이 이런 그렇죠. 전에 말씀하신 태압으로서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한번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다면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뭐 세금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결정제라고 해가지고 종업원 수 2,000명 이상 되는 회사에는 이사회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이사회, 감독이사회 이래가지고 경영이사회는 보통 다른 회사의 이사회 같은 거고 감독이사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정에만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공장 폐쇄라던가 뭐 해외 이전이라던가 인수 합병 이런 거에 이제 거기서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노조 측 이사하고 그 경영 측 이사가 반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사회 의장은 경영 측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경영 측이 이기게 돼 있지만 2000년까지 그 공동결정제가 이제 2차 대전 후에 만들어진 2000년까지 그게 투표에 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한쪽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그 집안 하나하고
말하자면 딜을 하는 거죠. 너 이거 이렇게 해라. 네. 그리고 뭐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기업하고 타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아니, 근데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네. 우리 대타협할래 이렇게 나설 일 당연히 없을 거고. 그거 없죠. 그러면 이제 그들을 어떤 대타협의 이 테이블을 끌어내려면 그렇다고 뭐 개인 몇몇 혹은 뭐 시민단체 한두 개가 이렇게 움직여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적어도 그들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는 뭐 무슨 좀 국회, 정치권이 됐든 그럼요. 이런 데가 나서야 될 텐데 그런 데가 나서려면 적어도 국민 상당수가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거나 그렇죠. 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잖아요. 국민 상당수가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읽지 않는 이상 이거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이거 읽으셨으면 해서 이런 이상한 책을 쓴 거죠. 고맙습니다. 사실 여기 뭐 재벌 얘기는 안 나오는데. 네네. 그렇게 국민 전체가 이런 그 경제 정책이 혹은 뭐 경제 제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신다면 그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는 추동력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결국 민주주의밖에 믿을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도 경제를 바라볼 때 내가 돈 버는 방법만 생각하고 경제적인 상식을 가지는 것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어떤 경제적인 주관 어떤 경제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들으면서 그런 사고의 영역을 좀 넓혀야겠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뭐 개인 경제 지식, 뭐 재테크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후진국들이 이 불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일단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해야 되듯이 그런 지식이 또 필요합니다. 개인들이 당장 뭐 사회 질서가 내일 모레 바뀔 것도 아닌데 나 혼자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건 능동적으로 TV가 맞겠습니다. 그렇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할 때도 좀 더 그 큰 그림을 같이 알면 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고 첫째로 두 번째로 지금은 이게 내가 할 수 없이 하지만 나중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이 되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드는 느낌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드는 느낌은 그 식약 동원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이 이제 바로 우리 먹는 약하고 똑같다는데 사실 음식이라든지 그 우리 의료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뭔가 결핍된 사람들, 뭔가 지금 배워야 되는 사람들, 뭔가 지금 건강이 부족한 사람들, 뭔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건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이 경제학 레시피,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가 그런 교육과 음식과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 정신을 잘 치료해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어쨌든 제목이 경제학 레시피니까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뭡니까? 여쭙고 싶어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제일 그냥 내가 돈 맘대로 있으면 하나만 딱 꽂아서 아니면 뭐 내 죽기 전날 마지막 먹고 싶다 이런 거 뭐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책에서도 주장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를 섞어 먹어야 더 식생활이 풍부하고 재밌다는 주장을 하긴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하나로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 상황마다 제일 좋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요리를 하면 저는 주로 이태리 요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 굉장히 피곤하고 그 뭔가 이 압박감이 들 때는 그 얼큰한 국물을 먹어야 또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상황 따라 원하는 게 좀 달라요. 그렇습니까? 뭐 최애 음식 딱 이렇게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기분 좋은 날은 또 뭐 먹고 싶고. 뭐 그런 거죠. 음식은 왜 물어보셨어요? 아니 이제 끝내려고. 괜찮아 이제. 네. 아니 근데 이 책에서도 썼지만 요즘 이제 그 영국이 굉장히 음식 문화가 다양해져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처음에 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음식이 맛이 없을 수 있나. 일부러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일부러 맛이 없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모르겠어요. 그 원인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음식이 끔찍해서 근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이론은 영국 사람들이 한 90년대 말쯤에 자기들 음식이 맛없다는 거를 자각했구나. 자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아. 자기 음식이 아닌데 뭐 꼭 한국 음식이 뭐 멕시코 음식보다 또 좋을 이유도 없고 뭐 터키 음식이 뭐 인도 음식보다 더 맛있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먹고 있거든요. 다양한 그래서 식당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예, 그래서 뭐 지난 여름에 뭐 어디 길에 가다 보니까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 만두 뭐 이런 것도 팔고 예, 몇 달 전에는 저 카스피해 쪽에 있는 옛날에 이제 소련의 일부였는데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예, 거기 식당도 한번 가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재밌는 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새로운 걸 찾아서 먹는 거를 참 좋아해요. 영국에 한국 식당은 많이 좀 있죠. 아 요즘은 아주 뭐 최고 인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영국의 K-팝도 좀 약간 K-팝 말도 못하고 아 그래요? 손흥민 선수 때문에 축구하는 사람들은 네. 한국 다 좋아하고 예. 아 좀 약간 덕을 좀 보고 계시군요. 아 그럼요 엄청 아니 제가 처음에 영국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한국에도 겨울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자기들이 식민지 지배한 나라들이 다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 애들은 다 더운 데서 왔다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한국이 가난한 나라니까 네. 너희 나라에 겨울이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은 영하 15도다 여기 겨울에 상대도 안 된다면 이제 쑥 들어가죠. 그랬는데 요즘은 뭐 한국이 인기 최고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유. 그래서 아주 그냥 네. 저는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하준 교수님과 함께 네. 새로 나온 책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오늘 이제 몇몇 그 요리 재료만 갖고 식재료만 갖고도 지금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네. 보면 한 17장과 17개 요리 재료가 나오거든요. 네. 네, 요 각각의 이야기들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는 요 책 일단 중학생 이상이면 다 보실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다 하셨죠? 예.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책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장하준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